이러한 사태를 직면했을 때, 뭐 좀 깨인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일본의 침략은 고약하지만 새로운 문명이 들어오는 이 시기에 역시 상투를 유지하는 것은 곤란하다. 그러니까 이거를 없애긴 없애야겠다. 단발을 해야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참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1881년 우리가 신사유람단이라고 많이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사실은 공식 명칭은 조사시찰단이고, 일본에 가서 일본의 각 정부 부서를 갖다가 다 담당을 해서 12명의 조사가 갑니다. 거기에 4명의 수행원이 따라봤는데, 이제 그 젊은이 2사람하고, 그 다음에 통역관 하나, 12명 각개인마다 1명씩, 그 다음에 그 하인 1명, 해가지고 5인 한 조로 12개 조니까 60명이죠. 60명의 조사 시찰단이 겉으로는 신사유람단이라고 이제 그 뒤에 알려졌지만, 그 유람단, 놀러 가는 것처럼 표현했는데 사실 좀 잘못된 표현이죠. 그래서 요즘 조사 시찰단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거를 전국 유생들이 반발을 할 것이니까 그거를 갖다 몰래 어떻게 동래부 파견하는 어사, 이거 그 뭐라 그러나요? 암영어사라고 위장을 해가지고 서울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만큼 근대화 정책을 시행하는데 전국 유림들의 어떤 입김이나 저항이라는 게 셌기 때문에 조정에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 융통성을 발휘해서 이름을 바꿔서 그렇게 파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서양 문물을 수용하고 대교를 하는데 얼마나 어려웠었는가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갔는데 그 중에 유길준하고 윤치호 2사람이 제일 젊어요. 따라갔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중간에 말을 타고 역마다 갈아타고 그러잖아요. 말을 바꿔 타고 가다 보니까 12일 걸려서 부산에 도착했어요. 부산에 도착해서 이 젊은이들이 처음 바라본 게 안녕환이라고 하는 일본 배인데, 이때의 느낌을 뭐라고 그랬냐면, 야, 이 세상에서 이렇게 큰 배도 있구나. 맨날 돛담배만 보고 쪼각배만 보다가 그 일본의 그 배를 보고서 너무 놀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배의 선장이 이미 양복을 입고 단발을 하고 서양 모자를 쓰고 있어요. 윤치호가 그 사람이 또 똑똑해 보이고 인물도 잘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둘이 이렇게 접근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다가 모자를 한번 써보겠다고 해서 모자를 썼어요. 모자를 쓴 김에 의젓하게 또 과시하듯이 젊은이들 앞에서 이렇게 걷고 그랬는데, 그 소문이 선실에 있던 조정의 대책을 논의하던 12명 조사에게 들어갔어. 그랬더니 당장 불러가지고 엄한 꾸지람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철없이 이렇게 행동을 하면은 주상전하께 아래해가지고 혼내주겠다고. 그러니까 젊은 윤치호가 그냥 아주 그때 16이었어요. 눈물이 쑥 빠지도록 그렇게 혼이 났는데, 조선의 갓을 벗고 서양 모자를 쓰다니, 결론은 그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혼이 났는데, 윤치호 선생이 일기에 아주 그걸 잘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당시 윤치호는 일본에 남아서, 그 유길준도 일본에 남아서 각기 다른 학원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자, 그런데 윤치호는 일본을 거쳐서 들어오는 미국 공사를 따라서 공부 얼마 안 하고 그냥 통역관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공부가 중지된 거예요. 그 다음에 유길준은 거기서 나중에 미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정부의 배려가 있었죠. 근데 갑신정변이 일어났어. 정변이 일어나고 보니까 유길준도 윤치호도 다 의심을 받는 거야. 국내에 들어왔던 윤치호는 의혹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해외로 망명을 해서 10년 동안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되고, 물론 그래도 상해로 갔고 미국의 밴더빌트 대학, 에머리 대학을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한 학생이 돼서 나중에 가보역 당시 돌아왔어요. 근데 유길준의 경우는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다가 그때 단발을 하고 그 학교 다니던 그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최초로 그 단발을 한 유학생 아니에요?
그런데 정변이 일어나니까 이 계엄파와 가깝다 의혹을 사니까 돌아와서 자기 변호를 하기 위해서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10년간 연금이 됐어요. 계엄파와 가깝다. 윤초는 국내에 들어와 있다가 해외로 추방되는 형식이 됐고 6.1조는 미국으로 유학 갔다 갑신정변은 주모자들하고 관계가 있다 해가지고 국내로 돌아와서 이제 연금이 되는 이런 상황을 맞았죠. 네, 어떻든 이러한 인재들이 국내에서든 해외에서든 노심초사하면서 이렇게 시대의 아픔을 겪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뭐 두 사람은 국내에 들어올 때 또 6.1조는 상투를 틀어야 되잖아요. 또 윤치호는 여기 있다가 해외로 가니까 또 다시 상투를 잘라야 되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 미국에서 한 6년, 7년 있었어요. 벤더빌트 에모리 대학에서 너무나 우수해가지고 나중에 상해 이제 중서서원에 와가지고 이제 뭐 선교계 학교입니다. 거기 와 있다가 여기 이제 국내에서 불러들이니까 청일전쟁 이후에 갑오개혁 내각이 등장하면서 불러들인 거예요. 그래서 6.1준도 그 윤초도 다 돌아오게 되는데 밖에 있다 들어오려니까 또 상투를 틀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단발한 데다가 이렇게 갔어가지고 대충 이렇게 조정을 드나드는 그런 모습으로 그 다음에 6.1조는 연금되어 있다가 그 사이에 쓴 것이 바로 서유견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연금 생활 또 여러 가지 망명 생활 이런 것이 거꾸로 보면 뭐 사람을 키웠다고도 할 수 있지만은 그 과정은 참 필설로 논하기 어렵겠죠. 자, 이런 에피소드가 있고 또 하나는 1896년 민영환 특사가 러시아 황제 대관식의 단발령 직후의 일이에요. 아관 파천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4월에 갔으니까 단발령으로부터 한 3개월 조금 지나서 러시아에 사절을 파견하게 돼요. 일본의 압제로부터 간신히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난을 해가지고 그 치욕스러운 피난이죠. 어쩔 수 없어. 그런데 나라가 망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느냐. 가가지고 이제 러시아한테 여러 가지 재정적, 군사적 지원 요청을 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러시아 황제 대관식이 모스크바에서 있는데 세계에서 27개 나라가 왔나 그래요. 서양 뭐 미국, 영국, 뭐 독일, 프랑스 다 왔고 중국, 일본, 한국, 조선 다 갔어요. 예, 조선에서는 민영환이, 일본에서는 야마가타 아리토모가, 그다음에 천국에서는 그 이용장이 갔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가서는 다 물밑으로 여러 가지 조약 협상을 맺는 거예요. 목적은 거기에 있어. 그런데 형식은 러시아 황제 대관식에 참석하는 거야. 이게 조선의 사절이 6명이 갔는데 이용장은 요리사만 해도 수십 명이 돼요. 자기 관까지 가져갔어. 늙어가지고 자기 가서 죽으면 관에 실어오라고. 근데 거기도 이용장도 자기 목숨 내놓고 간 거예요. 뭐 늙어서 이제는 마지막 나라에 봉사한다고 하고 우리 민영환 특사는 정말 봐요. 민영환 여우미씨 가문 출신 아니에요? 이모군란 갑신정변. 이모군란 때 아버지가 죽었어. 갑신정변 때 또 많은 사람이 죽었어. 그래서 아주 굉장히 그런 긴장감 속에서 관료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우미씨 인물들 중에는 가장 반듯하고 어떻게 보면은 청렴한 이런 인물이라고 서양 외교관들 모두가 극찬한 인물이에요. 그리고 독립협회 활동 당시에도 박정양, 그 다음에 민영환이 거론돼요. 서울 도심이 투표를 했는데 민영환 의관으로 이렇게 영입을 합니다. 자, 이런 인물인데 그 사진을 보면 말이죠. 굉장히 초췌해. 노심초사하는. 근데 그 당시에 갓을 쓰고 갔어요. 근데 갓을 쓰고 가는 그 당시에 그 장면을 그러니까 요즘으로 얘기하면 그 이후에 왜 타이타닉호 있죠? 큰 배를 타고 이제 그 대양을 건너가는 거야. 거기서 일어나는 선상에서 에피소드를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에 누가 있었느냐면 민영환 특사회 통역관으로 그 한어 역관이 김등년이라는 분이 가고 또 하나는 윤초가 영어 통역
겸 수행원으로 학부 협판을 지대 갔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손희영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고, 또 하나는 김등년이라는 러시아어 통역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갔는데, 민영화는 서양 외교관들을 자주 만났어요. 또 윤치호 선생은 뭐 이미 중국, 일본, 미국 유학을 하고 왔어. 서양 예법에 박죠. 근데 한어 여권 김등년이 이제 계속 사고를 치는데, 이거를 이제 여기 기록을 하고 있어요. 동방예의지국의 나라 조선을 떠나 난생 처음 거대한 여객선에 몸을 싣고 보니 진기한 것 일색이로구나. 이상한 색깔이지만 눈 하나는 시원한 서양의 요조 승려들이 어찌 그리 요란한 옷을 입고 있는가? 내 얼굴이 잘생겨서일까? 아니면 남녀 칠세 부동석을 몰라서일까? 거침없이 군자의 내 옆자리에 와서 앉아서 제잘되는구나. 이 양반은 자기가 잘생겨서 왔다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상투와 같은 모습이 너무 이상해서 옆에 와서 자꾸 들여다보는 거예요. 양반네 진지상에 웬 세사람과 장도가 등장하는가? 아마 접시하고 칼, 포크. 입술을 찢기지 않으면서 접시에 물건을 입에 넣는다는 것은 참으로 고역이구나. 포크하고 나이프 잘 사용 못하면 큰일 나죠. 휘고 눈 같은 것을 달고 달기에 이번에도 그 눈 같은 것을 듬뿍 떠서 찻종지에 넣으니 그 찻종지는 커피예요. 설탕은 마음대로 타드시라고 옆에 놨겠는데 같이 하얀 것이 있으니까 듬뿍 떠서 넣었어. 근데 그게 설탕이 아니고 소금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눈 같은 것을 듬뿍 떠서 찻종지에 넣으니 그 갈색물은 너무 짜서 삼킬 수도 없고 체면상 뱉을 수도 없고 이런 얘기가 나와요. 노르스름한 절편은 맛도 향기도 고약하구나. 아마 치즈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청중이 모인 자리에서 웬 신사가 목살에 힘줄이 돋칠 정도로 소리를 지르니 아마 선상에서 음악 파티가 열린 것 같아요. 아마 이게 태녀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기 핏대 가서 막 소리를 지르잖아요. 청중이 모인 자리에서 신사가 저렇게 하는 걸 보니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봐요. 존경은 받는구나. 서양에서 신사 노릇하기는 저렇게 힘들구나. 그렇게 보고 있어요. 서양에서 군자 노릇하기는 원래 저렇게 힘든 모양이다. 그 다음에 벌거벗은 것이나 다름없는 소녀가 까치발을 하고 빙빙 돌며 뛰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는데 발레리나예요. 가녀린 낭자를 학대하다니 서양 군자들은 참으로 짐승이로다. 여기 이제 역관 김등년의 반응을 보고 윤치호 선생이 그 이제 일기에 이런 걸 쓰고 나중에 코리안 리포지터리에 또 썼더라고요. 그 코리안스 어브로드에 해외에 가 있는 해외를 방문한 조선인의 모습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이런 사고가 터지니까 윤치호 선생이 김등년한테 뭐라고 그래요? 김등년은 윤치호 당신은 서양 오랑캐 문화에 중독이 됐다고 노려보고 막 이러고 서로 르렁드렁하면서 합니다. 그래도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똑같이 갖고서 이렇게 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들이 나중에 어디 가서 또 사단이 일어나냐면 모스크바에 도착해서 대관식 5일 전에 도착했어요. 대관식장이 우스펜스키 모스크바 크레물린 그 광장에 그 안에 있어요. 거기 들어가야 되는데 의전 담당관들이 뭐라고 연락이 왔냐면 각국의 사절들은 성당에 들어올 때 입장할 때 모자를 벗고 들어오시라. 그럼 갓도 모자잖아요. 중국인들의 이용장에 그것도 모자 저기 썼잖아요. 그리고 터키나 저쪽에 이집트 쪽 사람들 머리에다 뭐 썼잖아요. 이 다들 난리가 난 거야. 대관식장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전날까지 그 이튿날 아침까지도. 그래서 이제 민영환 선생은 김등년 역관의 말을 듣고 우리가 성당에 안 들어가면 안 들어갔지. 갓을 벗고 들어갈 수 없다. 윤치호는
그래도 외교사절로 왔는데 그 갓 벗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갓 벗고라도 들어가자. 옥신각신 민영환 선생님은 어떻게 결론을 내렸을까요? 들어가지 말자. 근데 같이 안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천국의 사절도 이집트 사절도 다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그 대관식 장면이 안에서 이제 이렇게 화려하게 다 그림도 그려지고 나온 걸 보는데 동양 사람은 잘 안 보이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갓을 벗고 상투를 한다는 것이 그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소중한, 우리식으로 보면은 양보할 수 없는 의전이고 서양에서 보면은 야만이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보면 서양 사람들 모자 벗고 맨머리 바람으로 들어가는 거는 그건 야만이라고 서로 또 생각을 했죠. 이렇게 서로 다른 인식을 갖고 있었죠. 자, 그런데 민영환 선생님 그럼 언제 단발했을까요? 공식적으로 그 다음에 다시 러시아 갔다가 교섭에 실패하고 영국 빅토리아 여왕 주기 60주년 기념 행사가 영국에 있었어요, 런던에서. 그때 또 외교 목적을 가지고 가요. 표방은 그 행사에 참석하는 거. 그때는 1897년 바로 1년 뒤에요. 인천에 거쳐서 이제 또 일본을 거쳐서 이렇게 가게 되는데 인천의 대불 호텔에 가서 민영환이 정부 관료로서 이제 먼저 단발을 하고 양복을 거기서 맞춰 입고 출발을 합니다. 인천의 대불 호텔은 이거 써붙일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정부 관료들이 하나씩 둘씩, 그래서 대한제국 들어가서도 그냥 계속 그 옛날 전통 복장 한 분들도 있고, 차츰차츰 1900년대 들어가면서 이제, 뭐, 프러시아식 제복, 뭐, 일본식 제복, 그런 걸 입기 시작을 했죠.